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광도 고스마 신부입니다. 네, 저는 지금 교구 전산정보실 실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요 강의는 대대로 교구 전산정보실장이 3억 행정 시간에 2시간을 이렇게 두 날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부재 때 이제 그때는 제가 부재일 때는 저희 전 때 전산실장이셨던 최양호 신부님께서 와가지고 강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오랜만에 신학교 노트를 들춰보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2013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고요. 그리고 공항동, 창오동, 성산 2동, 그리고 압구정동을 거쳐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3호국 기획연구팀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이제 전산실로 옮긴 지 한 1년 됐는데, 전산정보실 부실장을 하고, 올해 9월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실장을 하라라고 하는 이제 명을 받고서 이제 전산정보 실장이 되었습니다. 신부가 돼가지고 이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또 끌려오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사실 저는 이제 신학교 있을 때 이제 수석사 과학부장을 했었고, 고려대학 그 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산업공학과라는 데를 나왔기 때문에 네,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과에도 나오지만 진세를 버렸어라, 임원마저 버렸어라를 하면서 우리는 신학교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산업공학과를 전공했던 거를 사실은 포기하고서 그 4년간의 학업을 포기하고서 이제 사목자로서 살겠어 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신부가 됐는데, 결국 교회가 다시 저를 20년 만에 업계 복귀를 시켜가지고 전산정보실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사실 이제 물려받을 거를 알고 있었으면 작년에 저희 선임자이신 최정민 신부님께서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강의를 할 때 와가지고 뒤에서 청강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필 그때 제 동기인 우리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우리 김태군 신부님께서 이제 사목신학 그거 하잖아요. 개론인가? 사목신학 개론? 거기에 대해서 특수 사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라면서 또 이제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같은 시간에 이제 5학년 강의를 한 바람에 못 들었는데, 갑자기 올해 이제 전산정보실장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25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볼까 합니다. 제가 아직 파릇파릇하던, 이제 저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직 이렇게 살이 찌고 이제 큰 신부가 되긴 했지만은, 하여튼 예전에 저런 쬐핏한 시절이 있었고, 저 시절의 컴퓨터들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본 적 있어요? 이제? 브라운관 모니터를 달고 있었고, 막 이제 타워, 그때 또 이상하게 흰색이 많았어. 요새 좀 다시 화이트가 인기인 것 같긴 한데, 블랙으로 갔다가 요즘 근데, 컴퓨터는 흰색이지 이런 시절이었고, 윈도우는 아마 이런 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색창연하죠? 써본 적 있는 사람. ME 써본 적 있어요? 네. 그리고 핸드폰이 이런 거를 쓰고 있었던, 제가 그때 큰맘 먹고 저 A100이라는 예쁜 모델을 처음 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삐삐와 시티폰의 조합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시절이 2000년, 그 25년 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 교구는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라는 거와 양업 시스템을 만들었었어요. 이미 그 시절부터 교회의 정보 전산화를 이루어 가고 있었죠. 지금 보면 너무나 웃음이 나오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이고 그러긴 하지만은, 이미 김수환 추기경님 시절부터 해가지고 교회는 이 전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날 정보통신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 정보통신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지금도 거의 다 랩탑을 앞에 들고 그것으로 필기를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볼 때 랩탑 내지는 태블릿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어느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세대입니다. 어떤 이 정보통신기술의 열매를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일단 교회와 정보통신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간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목 현장으로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활용하게 될 교회의 정보통신 시스템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 얘기를 하기 전에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 ICT, 보통 이게 IT, ICT 이런 약어로 많이 쓰던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인포메이션과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사실 인포메이션에 대한 정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으로서 컴퓨터가 이제 사용이 되어 왔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통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다들 아마 와이파이방 연결들 해가지고 쓰고 계시죠? 네, 이제 거의 이제 그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컴퓨팅이라는 것을 상상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그걸 살아가야 되는 게 신학원이긴 하죠. 네. 우리 부제님들은 그래도 이제 방에 인터넷이 들어오게 됐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다 아주 그렇죠? 방에까지, 예, 저희 때도 기숙사에 분명 랜선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학교 전체 평가에서 기숙사에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가 있어야지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방에 분명히 랜선이 배치가 저희 때도 이미 되어 있어. 심지어 그 당시에 되게 빠른 기가비트 랜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기가비트 랜으로 요새는 텐지 이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시대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기가비트여도 충분히 빠른 건데 그 랜선이 깔려 있었지만 작동은 안 했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거는 신학교의 어떤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방학 때 나가서라든가 이미 이제 부집반으로서 활동할 때라든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수업 공간에서는 인터넷과 연결된 그런 생활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 삶에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을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근데 이게 정보통신 기술을 갖다가 조금 더 깊게 파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라면은,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보통 뭐의 약자로 생각하지요? 네. 오늘 참 순수하신 우리 부재님들이라서, 네, 좀 나쁜 걸로 생각하지 않으신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데, 네, 음란패설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죠. EDPS 보통 하면은. 근데 이제 컴퓨터 쪽에서는 EDPS라고 하는 것은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EDPS를 음단패설로 이렇게 할 때보다 훨씬 더 예전부터 쓰던 말이에요. 제가 초딩 때 컴퓨터 학원에서도 들었던 표현입니다. 자, 좀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결국 컴퓨터란 얘기예요. 전자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디바이스, 장치들에 대한 그 체계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이 EDPS 개론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을 딴다던가 하면은 늘 그 시작에 나오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뭔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EDP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법적 용어로 그러니까 사제라고 보통 이렇게 안 하고 교회법적 용어로 탁덕이라고 하죠.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더 정밀하게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컴퓨터라고 부르는 그것들을 전산 장비들을 갖다가 EDPS, 전자적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컴퓨터가 뭔가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다 이제 이런 컴퓨터라고 하면 떠올리게 되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영어 뜻대로 지식하면 뭡니까?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계산하는 자. 계산기이기도 하고 계산하는 자예요. 그래서 진짜 옛날에 5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사의 한 사무실인데 저 여성분들은 계산을 되게 잘하는 스페셜리스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주나 항공 역학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옆에 보면은 비행기 사진 하나 붙어 있죠. 초음속 돌파를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던 시절에 비행기인데 이제 그것들을 하려면 수많은 수치 해석이 필요한데
그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산 EDPS 시스템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람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게 계산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 저분들을 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직업이에요. 이미 지금은 전자적인 컴퓨터가 훨씬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즈음 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그 시점 해가지고 처음에 전자적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는 컴퓨터가 거의 한 방, 우리 이 교실보다 큰 데를 차지를 하고 있었고, 저거가 진공관으로 이제 작동하는 ENIAC이라고 하는 최초의 전자적 컴퓨터다라고 얘기하는 컴퓨터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계산을 어떻게 편하게 해볼까라고 하는 걸로 톱니바퀴 갖고 계산기를 만든 시절들은 있어요. 그래서 ENIAC을 대충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랬던 컴퓨터들이 이제 반도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반도체의 등장으로 인해서 점점 그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진공관은 전구잖아요. 작은 것도 한 요만하거든. 이제 그것들이 또 열도 많이 나고 이제 그런데 그것들이 더 작은 이제 트랜지스터로 들어가고, 트랜지스터가 하는 역할은 반도체잖아요. 도체는 전기를 통과시키는 물질을 도체라고 하는데 반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흐르게도 하고 아니게도 하는 그 물질을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냐면은 전기적인 스위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얘를 잘 구성을 하면은, 논리적인 회로를 잘 구성을 하면은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계산을 이제 전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트랜지스터들을 사람들이 점점 하니까 집적 회로라는 것으로 이제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서킷을 이제 이 논리 회로를 구성한 것들을 칩에다 담고, 그것들이 마구 이제 그 집적이 되어서, 집적 회로의 비읍 받침의 집적 회로라고 하는데, 그 집적되는 것들이 엄청나지게 되면서 오늘날에 우리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는 CPU 같은 경우는 이미 저 20 몇 년 전에 이미 수천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갔다라고 했었으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는 걸 포기했어요. 이제 저런 것들, 트랜지스터가 몇 개 들어가 있다 이런 소리를 요새는 안 합니다. 그러고 점점 작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 방만하던 컴퓨터가 이제는 여러분은 손 위에 있는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작아지게 됐습니다. 이제 스마트폰들 이제 다들 사용을 하고 계실 거고, 이 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능력, 계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옛날 옛적에 우리가 사용하던 큼직한, 옛날 옛적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고, 웃긴다, 선배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런 컴퓨터들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이제 초딩 때 저희 첫 컴퓨터로 받았던 게 286AT 컴퓨터였는데, 그때 하드디스크가 20MB가 들어있었고, 예, 웃기는 그 단위죠. 메가바이트, 20MB짜리를 어디다 쓰냐, 이제 그럴 정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우와! 하고 할 정도의 그런 용량이었어요. 근데 지금 핸드폰 안에 조만한 거에 큰 거는 1TB도 들어가고, 작은 것들 해서 256GB 정도는 보통 요즘은 이제 저장 장치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은 통신기기라는 거예요. 어떤 통신에 연결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직접 사람하고 사용하는 그 통신망에 있어서 가장 끝단에 있는 그런 장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다루는 이런 장치들을 갖다가 단말기라고도 얘기합니다. 터미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맨 끝에 있는, 끝단에 있는 그 장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단말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산적인 용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평소에 이렇게 쓸 일 자체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옛날에는 컴퓨터가 이렇게 우리가 들고 다닐 만큼 작아지기 전의 시절에는 대학에서 뭔가 계산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가가지고 컴퓨터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이 단말기를 조작한다라는 거였어요. 옛날에 단말기 모습인데, 이거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입력 장치하고 출력 장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력 장치의 모니터하고 입력 장치인 키보드만 달랑 있는 거고, 실제 연산은
저기 서버실에 있는 큰 컴퓨터,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큰 컴퓨터가 합니다. 메인프레임은 오늘날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최신형 IBM에서 나온 메인프레임인데 이거 한 대에 거의 조까지도 가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강력한 컴퓨팅 성능이 필요한 것에 두고서 사용을 하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있고 각각의 단말기들이 그 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IC 칩이 점점 이제 그 작아지고 집적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개인의 장비 안에서도 충분한 컴퓨팅 파워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 저희 세대, 우리 세대가 태어나면서부터 겪었던 것은 PC거든요. 퍼스널 컴퓨터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개인이 갖고 있는 사이즈의 컴퓨터에서 충분한 계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라고 부르는 애플2 컴퓨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방 안에다 갖다 놓고서 충분한 계산 역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발전을 해 오고 있고, 그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랩탑이라던가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작아져 온 것이 우리 그 정보통신 기술 발전의 어떤 역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또 특기할 만한 것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당연하게들 쓰고 있는 인터넷이지만은 처음에는 미군의 군용 네트워크로서 이 개념이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원래 어떤 네트워크를 그렇게 갖고 있으면 중앙에 서버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형식인데, 이거를 한 개만 하면 중앙에 그 서버만 터뜨리면은 다 먹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분산을 시키겠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이 갖고 있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은 냉전 시대잖아. 냉전 시대에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거든. 뭐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도시 하나가 날아갔어. 그러면 그쪽에 있는 것들 말고 다르게는 어떻게든 통신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통신 규약이 있어요. IP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 컴퓨터 좀 하셨던 분들은 IP 어드레스 뭐 이제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이게 IP 어드레스라는 주소를 가지고서 어떤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정해진 규약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내면 어찌어찌 해서든 그 주소로 가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늘 어떤 회선이 쫙 연결이 꼭 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패킷이라고 부르는 어떤 데이터 덩어리들을 갖다가 주소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방식으로 통신을 하게 된 것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기보다는 아직 지금처럼 대중화되기 이전의 시절에 제가 초딩 때 컴퓨터 학원에 가면은 다른 친구가 하는 게임을 복사해 와야 되잖아. 그렇죠? 게임을 복사해 오고 싶어. 내 컴퓨터로 갖고 오고 싶어. 요즘에야 게임을 그렇게 복사해 오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게임하는 사이트 가가지고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받고 돈 내고 즐기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엔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네, 플로피 디스켓에다가 복사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플로피 디스크. 이거는 본 적이 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일 밑에 그 3.5인치 제일 작은 거. 네, 저는 이제 이 5.25인치부터는 썼었는데 이제 3.5인치가 마지막 썼던 거고, 이 7.5인치 디스크가 이게 원래 그 옛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플로피 디스크가 이따시만 했다 그러고, 그게 작아진 게 이 5.25인치가 이제 16비트 시절부터 사용했던 물건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3.5인치 이렇게 하다가 했죠. 이것들을 갖다가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구한테 가가지고 저 디스켓을 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자라든가 뭐 심시티라든가 하는 것들을 했었어요. 네. 심시티 그 최초 버전 흑백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샌가 이제 어떻게든 근데 통신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열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쯤 됐을 때에는 PC 통신이라는 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천리안이라는 거의 화면인데, 옛날에 전화 있죠, 전화. 일반 전화. 그 전화 들면은 음성 소리가 나는 거. 거기에다가
그 컴퓨터가 사용하는 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음성 신호로 소리를 쏴줬습니다. 그걸로 데이터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내가 통신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집에 있는 수화기를 들었어. 끊겨.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그 PSTN이라고 하는 이제 전화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을 이제 막 하면서 자, 이때쯤부터는 그 전화로 통신이 연결되니까 저기 하이텔이든 천리안이든 나우누리든 이런 데 들어가서 BBS라고 하는 이제 동호회 안에 자료실이 있어요. 자료실에서 뭐 이제 다운받기도 하고 뭐 이제 이랬습니다. 물론 전화기 때문에 하긴 요즘은 음성 전화는 돈이 더 안 드는 시대에 살고 있긴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전화하면은 그 용건만 간단히 뭐 이런 것들이 다 전화기에 붙어 있었죠. 지금도 여기 공중전화에서 하면은 그 깎여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화 요금이 정액제로 쓰는 만큼 나왔기 때문에 통신 너무 오래 하면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그 90년대 말쯤이었을 거예요. 99년, 2000년 이렇게 들어가면서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드디어 그 집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로 통신이라고 해가지고 제2 지금의 SK 브로드밴드가 이어받고 있는데 하나로 통신이라는 데서 ADSL이라는 거를 깔기 시작했어요. 네. ADSL이라는 거는 이제 그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망이라고 하는 물건인데 되게 그 추억 돋고 있는 사람들이 또 보인다 몇 번 보니까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선을 똑같이 이용을 하는데 그 전에 모뎀은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그걸 했다라고 하면은 ADSL에 들어서면은 야, 기계들끼리 통신하는데 굳이 사람이 들리는 소리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일었었거든요. 그리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다가 실어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많습니다.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똑같은 전화선 두 가닥짜리 전화선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다가 초고주파로 데이터를 쏴가지고 훨씬 빠른 속도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더욱 놀라웠던 것은 정액제다. 얼마든지 쓰든지 간에 한 달에 얼마 내면 끝난다라는 그런 세상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쯤부터 이제 인터넷망들이 급속하게 발달을 하기 시작했고, 마침 그 90년대에 나왔던 기술 가운데 하나가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하면 당연히 다 월드 와이드 웹을 생각을 하지만은 더 옛날 옛적에는 아까 그 천리안 같은 BBS 형태의 그런 것들도 있었고, 이제 텔넷이라고 해가지고 또 뭐 다른 뭐 접속 방식, 뭐 FTP는 아직도 쓰고 있는 프로토콜이 아니라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HTTP라고 하는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저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월드 와이드 웹. 그래서 요즘에는 앞에 따따따를 안 적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뭐 홈페이지 하면 앞에 기본적으로 따따따 하고 시작을 했던 게 월드 와이드 웹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였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인터넷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통신 속도가 마구마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한국은 인터넷망 속도가 대단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가톨릭 대학교도 인터넷이 상당히 괜찮은 학교에 속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성신교정이 여기 우리 도서관이 가톨릭 대학교 전체에 전산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화동이죠. 우리 해화동. 해화전화국 옛날 거 있죠. 여기 우리 대학로 밑에 내려가다 보면 해화전화국이 있는데 거기가 대한민국의 인터넷 관문입니다. 거기가 터지면은 인터넷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 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위치적인 조건들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인터넷이 괜찮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학교에서 꽤 투자도 많이 한 편이에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통신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예전에는 안 하던 짓들을 하게 됩니다. 이 통신에다가 예전에는 데이터니까 어떤 텍스트로 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겨우 보내고 뭐 이랬던 시절이면 여기다가 야 소리를 얹어서 보내면 어떨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에 옛날에는 3G 시절까지만 해도 전화는 별도의 그 음성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서킷이 회로가 연결돼 가지고 그
전화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면은 4G 이후로부터는 보이스 오버 IP라고 부르죠. 아예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음성 신호를 던져 가지고 쏴도 훨씬 더 깨끗한 소리로 통화를 할 수 있게 되는 시대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제 그게 발전하면 소리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영상도 다 보낼 수 있겠지. 예.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중계를 이제 손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은 뭔가 중계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중계차가 나와가지고 위성 안테나 세우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 어딘가에 아니면 케이블로 열심히 깔아야지 중계를 할 수 있었던 거가 이제 통신만 되면 핸드폰 갖고 있고 하면은 라이브 방송을 아무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게 통신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제 물리적 거리에 대한 것들이 극복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개념들 가운데 하나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예요. 클라우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제공받고 있죠? 안 쓰시나요, 혹시? MS365 서비스 학교에서 여러분들 가톨릭 ac.kr 메일 계정을 갖고 있으면 신청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1TB의 클라우드 저장 공간과 오피스 앱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파일 올려놓고 공동 작업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이나 워드나 이런 거 놓고 뭐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잘 쓰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학교는 해자기 때문에 졸업했다고 자르지 않더라. 제가 아직도 가톨릭적 HKR 메일 주소를 살려놓고 잘 써먹고 있습니다. 다만 졸업하고 나서도 잘 쓰셔야 되는 거가 졸업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안 쓰시면 잘려요. 계속해서 HKR 메일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사실 왜 이 소리를 하냐면은 교구는 학교만큼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제공해드리지 못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 학교는 이 IT 회사들이 좀 야근 게 있어요. 학생한테는 할인을 엄청나게 해줘. 그래서 자기네 툴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어른이 된 다음에는 돈을 내라.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있으면 학생 할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적은 데는 50% 정도 까지고 어떤 것들은 공짜로 주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학내 구성원 전체에게 오피스를 다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하면은 적습니다. 하지만 교구의 경우는 비영리 기관이라고는 하지만은 우리는 비영리 기관 치고는 덩치가 크다 보니까 비영리 할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MS 오피스를 갖다가 데스크톱 앱까지 제공하는 그런 플랜을 갖다가 우리가 구독하기에는 돈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제공해드리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 오피스를 사이트 라이센스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 정도는 이제 쓰실 수가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MS 오피스, 파워포인트라던가 엑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써야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그냥 우리 학교가 아직 해자기 때문에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내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라는 개념들로 점점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통신 속도가 워낙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 그 단말기 얘기하면서 메인프레임 컴퓨터 중앙 서버를 두고서 단말기들을 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이 인터넷이 아주 빨라졌기 때문에 굳이 그 공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충분한 그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굳이 내가 컴퓨터를 강력한 거를 내가 소유하고 내가 들고 다녀야 될 필요가 없겠는 걸 하는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좋은 컴퓨터를 갖고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완전히 발전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런데 자 근데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메인 프레임에다 단말기가 있는 구조에서 그거가 우리 공간에 있는 우리 이 캠퍼스 안에 있는 그 특정 그 서버실에 있는 그 물건이 아니라 어딘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뜬구름 속에 그냥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통신으로 접속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어떤 저장 공간이 됐든 컴퓨팅 자원이 됐든 뭐지 이런 것들을 먼 데서 그냥 접속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컴퓨팅 자원들을 갖다가 이제 돈 주고 돈 받고 팔아요. 작년엔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재밌는 기기를 하나 내놨 재밌다라고는 그건데 여기 보면 조그만한 박스가 앞에 있죠. 요거 여기에는 그 특별히 어떤 컴퓨터가 갖고 있는 저장 장치라던가 CPU라던가 그러니까 뭐 저 화면을 띄우기 위한 최소한의 CPU도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만은 컴퓨팅 능력을 계산을 막 하기 위한 그런 CPU나 GPU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 기기는 그냥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365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아예 그냥 내가 어느 정도의 컴퓨터 자원을 다달이 구독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왜 이걸 귀찮게 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대기업들 같은 입장에서는 어떤 보안 관리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히려 임대형으로 하는 것들이 더 싸게 먹히고 안전하다라는 계산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클라우드 공간에 그냥 내 컴퓨터가 그냥 클라우드 공간에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개인 장비는 우리 회사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한 단말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무실에 아까 봤던 그런 박스하고 모니터하고 키보드 마우스만 딱 주고 내가 로그인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가 되게끔 그런 식으로 만든 거죠. 뭐 실질적으로 지금 해볼 수 있는 그 클라우드의 건에서는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는 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요즘은 좀 콘솔 게임을 하고 뭐 그런 세대들이 점점 아니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할 때는 우리 보좌 신부님 방에서 플레이스테이션 2를 가지고 위닝 11을 하는 거가 보통 교사들의 일과였는데 신부가 돼가지고 그 뭐 복사단이나 교사들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우리 선배 본당 선배 신부님 플레이스테이션 3를 서풍 선물로 사주셨어요. 애들이 콘솔 게임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저만 즐기다가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게임을 하려고 하면은 게이밍 콘솔이 있든지 아니면은 냅다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게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그 어떤 그 리소스를 많이 먹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클라우드 게이밍입니다. 그래서 패드도 갖고 와봤는데 보자. 액박. 자,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제 컴퓨터는 그냥 사무용 컴퓨터예요. GPU도 내장형이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되나? 도전 과제? 잘못 눌렀나 보다. 저기 보면 클라우드로 플레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작동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오디오를 연결을 안 해놨네. 어디서 소리가 날지 모르겠다. 아니 내가 아까 지금 연결하려고 여기 있었구나. 잠깐만. 네. 이건 지금 그냥 게이밍기에 대한 엑스박스를 갖고 서버 4개당 구성해 놓은 뭔가가 있을 거예요. MS 어딘가에 있을. 거기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냥 뿌려주는 겁니다.
네, 제 컴퓨터는 저걸 처리할 만큼 GPU 능력이 없어요. 이건 그냥 사무용 랩탑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된다. 마우스 어디가 있나? 잠깐만. 오디오를 좀 바꿔주려고 지금 마우스가 그냥 소리는 뭐 상관없어. 어서오세요. 듀들? 네. 하고 방에서 하는 거 이런 입장의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 게이밍을 하기 위한 그 자원들, 이제 게이밍을 하기 위한 그 충분한 GPU와 그런 장비들은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들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로 보여준 거니까 너무 또 이제 오래 이걸 하고 있으면은 이를 끄고 싶은데 마우스가 게임 등록이 하여튼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들이 다 돈이다 라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월 28,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부르고 뭐 이제 뭐 뒤에 보면 AAS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산 용어들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용하고 있는 그 MS 오피스도 MS365 서비스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정품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습니다. 정품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고 한글 많이 쓰잖아요. 한글. 아래 한글. 아래 한글이 그 패키지로 구입했을 때 요즘에는 다 이제 이 구독제로 작동을 하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패키지로 저는 좀 예전부터 이제 정품을 써오는 주의였는데 패키지로 구입을 했을 때 학생 할인을 50% 받아서 한 20만 원 정도 했던 물건이에요. 아래 한글 한 개가. 그러니까 한 40만 원 정도가 일반 그 회사용으로서 사용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정 연구 패키지를 사가지고 그렇게 사용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회사들이 점점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인터넷에 다 연결돼 있고 그러면은 차라리 다달이 조금씩 내는 걸로 해가지고 구독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면은 사람들이 더 쉽게 지갑을 열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가지고 엑셀하고 파워포인트하고 워드하고 이제 원노트가 되는 그 연구 라이센스가 있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홈 에디션, 홈 앤 스튜던트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그건 연구 라이센스예요. 여러분들 계정에 그냥 사가지고 귀속되는 그런 거고 그 2024년도 버전을 샀으면 2024 버전이 계속 갑니다. 이런 애들이 지금 한 15만 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월 구독 요금을 내고서 달에 한 12,000원 정도를 내고 원드라이브 1TB하고 다른 윈도우 MS 오피스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독 계약을 맺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그 구독 계약을 우리는 학교에서 아직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해주는 거고, 그거를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예전 같으면은 큰 패키지를 구입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게 그 부담스러웠던 사람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불법 복제라고 하는 이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왜냐면은 한글은 그나마 넘볼 수 있는 가격대의 그 소프트웨어였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이다라는 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돈 주고 사겠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딴 것들은 외산 프로그램들 비쌌습니다. 영상 편집을 할 때 쓰는 프리미어 프로 뭐 이런 것들 패키지로 팔 때 한 80만 원 하던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 다들 불법 복제해가지고 쓰고 있었죠. 예. 그 용산에 가면은 그게 그 지하도가 이제 신용산역에서 이제 용산 전자상가로 가는 지하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목록들을 놓고 있는 아저씨가 이제 노점상 아저씨가 있어요. CD 아저씨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CD를 사다가 그 불법 복제 CD를 사다가 이제 깔아가지고 쓰고는 이렇게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것들도 쉽지 않은 데다가 이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가 있죠. 그거가 이제 뭐 모든 거를 다 이용할 때는 월 한 7만 원 정도 하는 물건인데 지금 ac.kr로 가입하게 되면은 한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ac.kr 메일 주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클라우드가 이제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컴퓨팅 자원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어떤 서비스로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떤 우리가 무형 자산으로서 이것들을 취득해가지고 갖고 있었지만은 점점 회사들이 자산은 줄이고 비용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 회사 차들 요새 다 렌트카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에서 차를 사게 되면은 그 차는 자산으로 잡히게 되고 거기 자산 규모를 늘리는 그런 거가 있는데 오히려 렌트카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다달이 렌탈료를 내고 하는 거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고 뭐 이제 사업자가 되면은 이제 그 비용 같은 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렌트카를 그 장기 렌트카를 이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요즘은 개인들도 뭐 그렇게들 쓰고 있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나 이런 분야들에 있어서도 그런 구독제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뭐 영화나 뭐 이제 이런 것들에서 OTT에도 구독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저는 유튜브를 되게 열심히 하고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광고 보기가 귀찮아라고 하면서 돈을 내고 프리미엄을 구독한다라던가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구독제 그런 것들이 그 클라우드 컴퓨팅과 함께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략 종칠 때 되지 않았나? 종이 좀 어쨌든 5분 남았어요? 하나 정도 더 있구나.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은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공지능이 이제 또 이제 이 컴퓨터의 능력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되게 오래 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야, 이거 가지고 인간의 사고를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아까 뭐랬죠? 계산기라고 했어요. 계산을 하는 건데 이 계산을 겁나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겁나 빠르게 하는데 얘네는 근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거, 어떤 논리적인 과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일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논리 구조에 따라서 차례대로 이 일을 해, 이 일을 해, 이 일을 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는 뭔가 수식을 계산하고 막 이런 것들은 되게 잘하는데 우리 인간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 우리 인터넷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로봇이 아닙니다. 있죠? 해가지고 이런 거 나오죠? 자, 저기서 도로 표지판이 뭔지를 체크해 주세요. 우리는 겁나 간단하죠? 아, 이거 도로 표지판이에요. 띡띡띡띡띡 하고 찍으면 되는데 컴퓨터한테는 저게 겁나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저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저게 뭐가 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안에서 이만큼이 뭐고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는 것들이 어려워요. 컴퓨터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면, 야, 그럼 인간의 뇌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지? 신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연구를 하면서 이 안에서 이 시냅스라고 하는 요런 뭐라냐, 얘가. 그 신경의 전달 세포들이 있고 얘네들이 어떤 그물망처럼 막 뇌 안에서 쫙 얽혀 있고 거기서 신호들을 보내면서 뇌가 움직인다, 신경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내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뇌의 구조를 통해서 인간이 사고하는 거는 대단히 병렬적으로 수많은 시냅스들이 얽히고 설킨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인지하고 판단하고 뭐 이제 계산하고 하는 것들을 해내는데, 자, 그러면은 그 구조를 컴퓨터한테 똑같이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전까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수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그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들을 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 계산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인간의 뇌가 하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닌 것 같거든. 그 이상의 뭔가 이제 병렬적인 사고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이것들을 갖다가 컴퓨터한테 그것들을 흉내를 내게끔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이 시냅스 구조를 이런 식으로, 아이고 뭐 마구마구 넘어가냐? 얘야, 워워워 끝까지 가겠다 이러다가. 자, 앞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어디까지 갔니? 쉬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입력이 있었을 때 그 사이에 그 층위들을 두고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된 거죠. 자, 쉬는 시간 지나고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공신경망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뇌의 구조, 사고하는 구조를, 이 시냅스 구조를 컴퓨터가 흉내를 내게끔 하면은 인간이 내가 사고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는데, 지금 이건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입력 노드가 4개고 출력 노드가 4개고 중간에 하위 계층들이 5개 있는데 저기에 선이 이어지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되게 많죠. 근데 이거가 훨씬 많아져야지 인간의 뇌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할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순차적으로 계산을 빠르게 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은 첫 번째 경로 거, 두 번째 경로 거, 세 번째 경로 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컴퓨터가 잽싸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그거를 해가지고 그 뇌가 하는 그 방식의 것들을 갖다가 흉내를 내보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컴퓨터가 빨리 계산하니까. 그럼 저거를 갖다가 인간처럼 동시에 병렬적으로 해치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컴퓨터가 빠르게 저것들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닥 해치워내면은 비슷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서 인공신경망 연구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만 해도 아직 저거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컴퓨터는 진짜 아까 처음에 봤던 메인프레임 슈퍼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컴퓨팅 기술 안에 엄청난 게 나오기 시작했죠. 바로 GPU라고 하는 물건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까 슬쩍 얘기했던 그 순간에 했던 게이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폴리곤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GPU라고 하는 것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얘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사실 되게 짜잘한 계산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에다가 이 폴리곤이라고 하는 거가 예전에 그 버추어 파이터 1을 봤던 분들 계시나? 그때 거의 각졌잖아, 이 사람들이. 이 대전 격투 게임을 하는데 각졌는데, 요즘 3D 뭐 철권 하면은 거의 사람 같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세세한 폴리곤들을 그걸로 이제 3D 객체들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계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CPU가 수행하고 있던 어떤 그런 계산 방식보다 이거는 계산하는 것 자체는 큰 건 아니지만은 동시에 수많은 것들을 빨리 계산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필요했고 이 GPU라고 하는 유닛이 그런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GPU 뭐 이제 이런 거 높아하면 쿠다 프로세서가 몇 개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프로세서 각각이 뭐 몇 천 개씩 되는 그것들이 병렬로 동시에 일을 하는 식으로 반도체를 구성해 놓은 게 각각의 능력은 떨어지지만은 그렇게 해놓은 게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그런 물건인데 걔를 잘 써먹으면은 아까 인공신경망의 계산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GPU가 발전하면서 그래서 이 GPU가 게임하는 사람들이 노리고 있고 그리고 AI 연구하는 사람들이 노리고 있고 비트코인 채굴하는 사람들이 노리고 있죠. 이 계산하는 거가 단순한 계산을 동시에 막 돌려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뭐 늘 보면은 GPU가 품귀네 어쩌네 우리가 국가 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GPU를 얼마나 확보를 해야 되네 어쩌네 하는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그 시장에 가장 그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 GPU 데이터 센터, 뭐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여기 보여준 거는 이제 게이밍용 GPU가 아니고 보통 그런 연구에 쓰는 이제 쿼드로라고 하는 그 버전의 그 GPU의 RTX 5000, 이것도 한 세대 전 물건이긴 한데, 이제 그런 애들을 여러 개를 막 이제 병렬로 그 컴퓨터 한 대에다가 저런 GPU를 갖다가 한 4대씩 꽂고 그런 컴퓨터를 막 병렬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AI 연구하는 이제 그런 그 대학교 연구소들 같은 데서 컴퓨터 맞추면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짜잘한 계산들을 엄청나게 많이 처리를 할 수 있는 컴퓨터의 어떤 능력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연구가 갑자기 터져 나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학부 시절, 그 25년 전에 그 시절만 해도 저거는 컴퓨터가 겁나 좋아져야 될 거야. 우리 뭐 학교에 이제 슈퍼컴퓨터라도 놔주지 않으면 저거 못 돌려봐. 뭐 이제 아니면 되게 간단한 것들.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간단한 것들로 뭐 했던 것들이 그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번호판 인식, 뭐 이제 이런 거 숫자 뭐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들어왔을 때 얘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저 인공신경망 모델을 가지고서 그 정확한 답을 추출해내는 그런 학습을 시키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을 해보긴 했어요. 되게 간단한 거잖아, 그것들은. 근데 지금은 요새 AI들 어떻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그것들이 어떤 건지 어떤 맥락들도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내가 물어보는 일반 자연어로 물어보는 그 언어들도 해석을 해가지고 알아듣고 필요한 답들을 구성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GPU라고 하는 것이 그런 병렬 계산들 하는 거에 그 최적화되어 있던 장비인데 그거보다 더 인공지능 그 자체에 더 최적화한 그런 것들이 NPU라고 해가지고 이제 뉴럴 네트워킹을 하는 거니까 그것들이 이제 전용 칩셋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퓨리오사 AI라고 국내 이제 AI 칩 설계하는 회사의 뭐 이번에 신제품이라고 나왔던 뭐 물건인데 요 가운데 칩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퓨리오사 같은 식의 NPU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NPU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어디서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PC 가운데 혹시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던가 이런 걸 쓰고 계시다라면은 뭐 40테라플러스의 뭐 어떤 NPU가 들어가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에서 온 디바이스 AI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갤럭시 S24가 나오면서 이 갤럭시 A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그 AI가 자체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죠. 그리고 뭐 실제로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하지만은 온 디바이스에 이 작은 디바이스 안에 있는 NPU 한 개 가지고 이 인공신경망을 돌리기에는 이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갤럭시 S24, 25 뭐 이런 데에 이제 인공지능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그러니까 통신을 굳이 해가지고 하지 않고도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간 AI 모델은 구글의 제미나이들 가운데서 가장 최소화된 타이니 버전이 들어가 있어요. 간략하게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은 더 크고 정교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터넷을 통해서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다가 보내서 거기서 연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생기게 될 문제들이 있죠. 자, 인간의 뇌는 설탕물만 잘 먹이면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거 정도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면은 이 되게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로 그것을 흉내를 냈어. 흉내를 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기를 잡아먹는 겁니다. 인간하고 효율성에서 차원이 달라요. 하지만은 그 엄청난 전력을 때려 넣어서 해내고 있는 퍼포먼스가 더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는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저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래서 뭐 얘기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저 AI가 너무 활성화되고 나면은 전기가 모자른다 어쩐다 막 이제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그리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거는 최대한 전기를 덜 먹으면서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지금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저렇게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지 가능한 것들을 갖다가 최대한 작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저 산업공학 전공할 때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지만은 그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잘 짠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뭔가 논문이 나온다라면 같은 내용의 것들을 갖다가 풀이를 해내는데 훨씬 더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는, 훨씬 단순한 방법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가 컴퓨터 공학에서의 화두예요. 그런 것처럼 이 AI 산업들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어떤 능력들을 막 늘리는 것들도 지금 어떤 연구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같은 일을 하면서 전기를 얼마나 적게 먹느냐. 이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우리가 이런 컴퓨팅 능력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전기를 꽂아놓고 안 쓰죠. 우리도 다 지금 랩탑에 배터리 돌아가는 것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신경 쓰이는 거가 전성비입니다. 같은 전기를 먹었을 때 얼마나 일을 더 잘하느냐. 이것들이 지금 열심히 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들이죠. 그래서 이 AI를 사용하는 것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뭐 이미 적극적으로 그 AI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잘 못 쓰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실 저도 되게 잘 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긴 해요. 근데 하지만은 되게 우리가 뭐 검색이라도 요새 하다 보면은 뭐 구글링 했는데 구글에서 지네가 AI로 뭔가 해가지고 정리해서 주잖아.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어느샌가 이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산업계에서는 이 부분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왜냐면 지금 AI가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밍 짜는 코딩 하는 거예요. 한동안 막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코딩 교육 해야 된다고 막 이제 많이들 막 하고 개발자 많이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인공지능이 확 좋아지면서 직접 코드를 짜고 하는 것들을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짜줘 하면은 얘가 짜. 잘 짜. 속도도 빨라. 그러니까 점차 요즘 나오고 있는 것들이 컴퓨터 공학과 졸업하고 신규 취업이 할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을 하면 이미 경험이 많은 시니어 개발자들이 있고 주니어 개발자라 해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이제 갓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어떤 이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 업무를 잘 분석해내고 그것들을 갖다가 컴퓨터의 도움을 가지고서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소개할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다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 그 안에서 효율적인 것들은 어떻게 찾아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볼 줄 아는 눈을 키우고, 그것들을 가지고 컴퓨터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는 것들이 개발자의 중요한 덕목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미 경험이 많은 개발자들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어떤 일들을, 프로젝트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그 밑에 아직 그 경험들이 적은 주니어 개발자들이, 처음 이제 갓 사회초년생들이 와가지고 이것들을 자기들이 그 맡은 부분들을 프로그래밍을 하고 수행하고 뭐 그 리포트 정리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을 배워 나갔었어요. 자, 근데 그 역할들을 이제 AI가 다 합니다. 그러면은 그 경험들을 쌓았던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날이 오겠죠. 시니어 개발자들이 은퇴하고 이제 이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문제로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 우리들 역시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이제 그런 사목 현장을 나아가야 할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경상 주교님께서 그 베이비 주교 학교 갔다 오셨잖아. 그 신임 주교 학교라 그래가지고 베이비 비숍 스쿨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대. 이제 거기 다녀오셔갖고 하시는 말이, 이제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도 AI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새로운 사태다라고 하시면서 교황명을 레오로 정하신 것 역시 레오 13세 교황님의 그 새로운 사태의 그것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컴퓨터와 AI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신임 주교 연수에서 이런 말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젊은 성직자들도 AI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뭐 실제로 일을 잃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 교회가 무엇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들은 사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냥 AI 잘 찾아보면은 질문, 우리가 뭐 어디에 대해서 그 강론 좀 스킨만 잡아줘 하면 좌라락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찾아보게 될 겁니다. 잘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AI 이거 하면서 초반에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헛소리를 하는 거, 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I 서비스로 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그 LLM이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그 AI들 가운데에서 이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 모델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의 대표 주자가 챗 GPT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들어보셨고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GPT가 뭐냐면은 제너럴리하게 프리트레인드된, 이미 훈련된 트랜스포머다라고 하는, 이제 그거가 GPT이고 그걸로 채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채팅처럼 이렇게 하면서 것들을 주고받겠다라고. 얘가 하는 일은 말을 잘 인식하고 말을 그럴싸하게 제네레이팅 하는 겁니다. 쥐가 제네레이티브구나. 제네레이티브 생성형 이미 프리트레인드.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또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거기다 얘를 뭘 갖고 학습을 시켰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 학습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는 트랜스포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얘가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럴싸하게 잘 떠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은 노력들에 의해서 이제 제거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어요. 상당히 제법 괜찮은 결과들을 하고, 그리고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미 딱 이렇게 있는 것들 요약해줘, 정리해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경향성, 인사이트들을 찾고 하는 것들을 잘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 잘 이렇게 발전해온 정보통신 기술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는 어떤 것들에 지금 써먹고 있는가를
라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해오고 있는 거는 교회의 행정 전산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목 행정 시간이고 저를 불러온 것 중에 하나 다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서 얘기 드리게 될 그 교회 행정에 있어서 이제 전산화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세례 했나요? 세례 성사 관련해가지고 했었나요? 어디까지 진행했어요? 실리버스에서? 아, 네. 연휴를 갔다 온 바람에. 자, 이제 성사를 여러분들이 가서 집전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성사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놔요. 교회에는 옛날부터 이 행정 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태어나면은 주민등록을 하죠. 출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국가가 이제 그렇게 정비가 되고 되는 근대 국가로서 이제 되었으니까 그런데 유럽 같이 이제 그리스도교 문화권의 그런 나라들에서는 관청이 그 일을 하지 않고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거의 가톨릭 국교다 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디서 누구 아들이다, 누구의 그 자녀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국가의 어떤 행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행정 안에 있는 세례대장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책에다가 공책이죠. 세례대장에서 시리얼 넘버가 있고 거기다가 언제 누가 세례를 받았고 제가 그 우리나라 거가 이제 그 전산화되기 직전의 모델이 대충 이런 모양인데 그래서 성명 있고 생일이 언제고 부모가 누구고 대부모가 누구고 영세를 언제 받았고 세례를 뭘로 받았고 어디서 세례 받았고 누가 주례했고 본적과 주소가 뭐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제가 이제 군종병을 하던 2004년까지만 해도 군종교구는 양업 시스템의 혜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훈련소 때 이제 해가지고 기간 중간에 세례를 주잖아. 저 보면 가면은 그래갖고 우리도 이제 신학생이 됐으면은 보통 대부를 못 쓰고 하는데 막 가지고 견진 받을 사람이 적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한 줄에 대부를 쓴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군종병으로 이렇게 사단 군종병이 돼가지고 본당에 가면은 이제 상무장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 처리들을 했잖아요.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성당에 있는 세례대장을 딱 꺼내가지고 이번에 세례를 누가 받았어. 그러면 세례에 대한 그 정보들을 기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본당 신문이한테 그 도장을 받아가지고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확실하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에다가 저것들 기록들을 차곡차곡 모아 놓습니다. 세례대장은 영구 보관해야 되는 그런 그 문서죠.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 한켠에 이렇게 잘 꽂혀 있고 이제 옛날 것들은 문서고를 따로 마련해 가지고 있는데 군종 제가 34단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34단 성당이었는데 거기는 뭐 그렇게까지 뭐 역사가 오래되거나 하지를 않아 가지고 세례대장이 뭐 엄청나게 넘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이제 뭐 문서고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았어요. 사무실 한켠에 이렇게 꽂혀 있는 세례대장 책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가끔 제가 언제 그 필승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교적을 되살리려고 하는데 세례 증명서를 좀 떼야 됩니다 하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름을 적고 언제쯤 여기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또 그때 골 때렸던 거가 필승성당이라는 이름이 옛날에는 28사단 성당이었기 때문에 또 시기에 그거 맞춰가지고 아니면 28사단 성당이 어딘데요? 하고 태풍성당으로 연락을 해보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걸는다든가 이제 그러고 나서 언제 세례를 받았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걸 찾습니다. 세례대장을 뒤져요. 이제 그래서 대충 어느 시기에 군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름이 뭐고요? 하면은 막 찾아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저거를 이제 세례 증명서를 떼줘야지 이제 그 민간본당에서 뭐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세례 증명서라고 하는 양식이 있어요. 이제 양식에다가 저 내용들을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고 이제 그 직인 우리 주임신부님 직인을 찍어야죠. 군종신부님 직인을 딱 찍고 그렇게 우편으로 발송을 했어요. 옛날 옛적에 제가 그 신학생 들어오기 전에 제가 견진 받을 때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는 부산교구 초량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견진을 받으려면은 세례 증명서를 일단 떼야 되잖아요. 지금은 행정정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조회하면 끝납니다. 전국이 다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본당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번에 누가 견진을 한대요 하면 그 명단 받아가지고 이제 그
견진하고 났으면 받은 사람들 해가지고 체크하면 끝나요. 세례 증명서 떼오라고 얘기 잘 안 할 겁니다. 만약에 뭐 이제 내가 어렸을 때 해외 나가가지고 우리 아빠가 주재원이어가지고 해외 나가가지고 해외 성당에서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골치가 아프죠. 거기는 우리 전산망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그쪽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세례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이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서 이제 이것들을 처리를 하게 돼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세례 대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야 이거 찾는 거가 일단 빡세잖아.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저 사람이 내가 세례를 언제 받았다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몇 년도쯤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요. 앞뒤 그 2, 3년간의 기록을 갖다가 막 뒤져가지고 찾습니다. 야, 이거 책에서 이렇게 찾으려니까 힘들지. 지금 요 세례대장은 그냥 순서대로 날짜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그죠? 세례받은 날짜 순서대로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단 순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물의 이름을 갖다가 검색을 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컴퓨터를 잘하는 어떤 교우분이 치릴로 씨라는 분이 그 교회 행정 시스템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각 개별 성당의 컴퓨터에서 그냥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네트워크,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에 이미 1986년도에 첫 버전이 나왔고요. 치릴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의 물건인데 맨 처음엔 아마 흑백 화면에 코볼로 짜가지고 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보들을, 교적 정보들을 컴퓨터에다가 개별 문당이 입력해서 저장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썼습니다. 검색을 하면은 여기 이 컴퓨터 안에 그 있는 정보들이 제대로 들어갔다라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서 이 사람의 그 어떤 이름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이름 딱 이렇게 목록들이 쫙 나오고 이 사람이 언제쯤 세례를 받았어 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세례대장을 찾아가지고 세례대장을 그 문서로 된 걸 확인을 하고 거기서 세례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에는 아직 인터넷이 없잖아. 그냥 그래서 다 이제 컴퓨터 자체에서 퍼스널 컴퓨터에서 그 사무실에 컴퓨터 한 대 정도는 어떻게든 갖다 놓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작업들을 했던 거예요. 자, 시대가 흘러서 90년대 PC 통신이 태동을 하고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요걸 갖다가 그러면은 교구 차원에서 좀 제대로 관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은행, 그 당시 상업은행과 한빛은행이 합쳐졌는데 어쨌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상업은행 시절에 그것도 연결이 돼가지고 최초의 어떤 그 본당 행정 시스템인 양업 시스템을 만들게 됐습니다. 뭐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선배님이신 최영업 신부님, 가장 일 많이 한 따미 순교자이신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양업 시스템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저 당시에는 우리 교구가 했어요. 서울대 교구가 지금 우리은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전산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90년대쯤 되면은 통신이 가능해졌어요. 컴퓨터들끼리 통신이 가능해졌고 이제 그러면 중앙에 있는 서버에다가 교적들에 대한 정보를 두고서 서울교구원의 본당들이라면 이것들을 서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이제 처음에 저때 이렇게 짜기 시작했고 그 전에 아마 715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그 본당 차원에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용을 했던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지금은 뭐 본당 규모의 뭐 이 정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엑셀 정도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지만은 80년대에는 아직 엑셀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고 엑셀이라는 거가 이제 그 표계산 프로그램이 나오게 됐는데 지금처럼 뭐 이제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엑셀이 아직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로터스 123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썼었는데,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갖고는 할 수 없는 거여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아까 봤던 이 715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운영이 되어 왔었다가 이제 그것들을 이 본당 차원이 아니라 교구 차원으로 좀 이제 합쳐보자 가지고 양업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중앙 서버에서 이것들을 관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교구에서 하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으로 이게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통합 양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이 양업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면 좋을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을 잘 이제 중요한 자산, 중요한 거잖아요. 돈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걔를 갖다가 보관을 할 때 집에다가 금고를 만들어 놓고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은행에다가 맡길 수 있죠.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은행에다 거의 맡겨 놓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은행은 뭐 나름대로 그 금액을 가지고 돈을 운용을 해가지고 뭐 이제 더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고 이렇게 돈을 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요 차이죠. 이제 우리는 지금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믿습니다. 충분히 그게 넘어갈 일이었고 어느 정도 금액 안에는 은행이 망한다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가 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우리의 돈을 맡기고 그것은 숫자로서 지금 관리가 돼요. 전산상의 숫자로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적이라는 것도 원래 이제 그 신자 개개인의 정보가 책이라는 형태로 각 본당에 보관하고 있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교구의 중앙 서버에 놓고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충분히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교구에서 교구로 넘어가는 그런 이동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옛날에 나는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뭐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러면은 서울 교구만 커버해가지고는 불편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망을 이제 갖추기 시작을 했는데 자, 데이터들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거리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거리에 대한 것들을 많이 극복을 해냈잖아요. 네, 거리를 극복을 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 당시에 우리 주교님들은 그거를 극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금고 안에 돈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서울에다가 서버를 두고 중앙에 서버를 두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에서 관리를 하면은 여러 가지로 시스템도 편리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찾는 것도 편하고 되게 전산적으로는 좋은데 아니지 서버는 우리 교구가 갖고 있어야 돼. 해가지고 통합 양업 시스템 시절에는 이제 교구별로 서버가 하나, 서울교육 거, 수원교육 거, 뭐 이제 춘천교육 거 쫙 이렇게 따로 있고 얘네들 사이에 이제 데이터가 확실하게 맞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합 서버라고 하는 걸 둬가지고 이제 서로 간의 어떤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은행에 돈을 맡겨도 된다라는 개념을 다행히 받아들여서 2022년에 지금 여러분이 본당에 나가서 사용하시게 될 본당 양업 22에 와서는 이제 전 교구가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이제 서비스 모양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되게 많은 정보들을, 개인 정보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담고 있고 되게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안을 되게 신경 써야 되죠. 보안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본당 양업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본당에 나가셨을 때 고정적으로 IP를 받는 컴퓨터에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군대 있을 때 인트라넷이 있었잖아요. 그치? 인트라넷처럼 별도로 구분된 망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군대처럼 실제로 그냥 인트라넷만을 위해서 이제 망을 깐 건 아니고 우리는 인터넷 안에서 사설망을 운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를 가리켜 가지고 사용하는 용어가 VPN입니다. VPN은 뭐 게임 할 때 다른 나라 계정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위치를 바꿀 때만 쓰는 물건이 아니에요.
국가 위치를 막 바꾸고 할 때 그러기 위해서 쓰는 물건이 아니고 이런 것처럼 어떤 보안이 중요한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인터넷망을 그대로 사용을 하긴 하지만은 이 데이터들은 VPN, Personal Networking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이제 딱 이 그 보안이 그 더 확실하게 되어 있는 통신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을 VP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구 전산실에도 이 VPN 관련된 장비들이 있고요. 각 본당에도 이 VPN 장비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프트웨어적으로 VPN 하는 거잖아요. 왜 국가 뭐 이렇게 넘나들고 할 때 쓰는 위치 바꾸고 할 때 쓰는 거는 보통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가 있고 실제로 하드웨어가 돌아가는 VPN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VPN으로 정확하게 이제 이런 그 공격에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설비가 되어 있어요. 중요한 그 교육 정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본당 나가셔가지고 본당 영업 22의 그 아이디를 받고 실제로 활용해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캐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시연해 드리면서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게 될 거는 이번에 초등 통제 받는 애들이 누구누구 있지? 라든가 이번에 고3이 될 만한 애들이 누구더라? 이 중학생들 나이 중에서 견진받아야 될 애들이 누구 있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찾는데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금 안에 약간 이제 카는 말을 하는데 아직 잘 없는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점점 이제 채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천주교회는 이 양업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본당에서 각자의 성사 정보를 확인을 하고 증명서도 필요하다라면 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해외 나가야 되는 사람들 위해서 영문 세례 증명서, 뭐 영문 처정성직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해외의 가톨릭계 학교에 뭐 진학을 하겠다가 하는 뭐 유학을 가겠다는 애들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정보들을 한 번 입력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무실에서 작업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뭐 영문으로도 뭐 이런 증명서들을 뗄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정부도 이런 거 잘 갖춰놓고 있는 전자정부를 잘 해놓고 있지만은 또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 행정 부분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그런 위치에 있어요.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또 교포 사목을 나가신 신부님들이 우리도 쓸 수 없냐 막 이제 이런 그 문의들이 있고 한데 조금 또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은 좀 또 다른 영역에 있어가지고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뭐 해외 본당들을 위한 양업 시스템도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본당 안에서 정도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이 열리게 되면서 이곳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새로운 선교 수단으로서의 그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들을 주는 데에 이 전산이 사용되지만은 또한 이제 세상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의 커뮤니티 활동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예전부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그 1999년 뭐 이제 그러면은 뭐 주일학교 교사들의 BBS 뭐 이렇게 하면은 MNSP에서 뭐 이제 그 들어오세요였는데 이거 들어본 사람 없죠? 네, 성바오로 선교네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PC 통신 같은 그 인터페이스로 이제 인터넷 연결은 각자 어떻게든 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선 바오로 선교 네트가 1996년도 8월에 이제 개통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96년도쯤만 해도 아직 하이텔 라우누리 이렇게 텍스트 기반의 그 PC 통신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시절에서도 그것도 뭐 역시 나름은 인터넷 기반에서 돌아가고 있던 BBS 사설 그 망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오로 수도에서 마련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서비스를 했었고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우리 교구에서 가톨릭 굿뉴스를 시작을 하면서 그것들을 많이 이제
MNSP의 기능들을 많이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뭐 클럽이라던가 이제 이런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지금은 이 굿뉴스가 사용자 수가 한 70만 명 정도 되는 큰 가톨릭 포털로 이제 자리 잡았는데 요즘 들어서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익 구조가 없다 보니까 광고를 뭐 바깥 광고를 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배너 광고들이 뭐 있는데 이거를 돈을 딱히 안 받더라고요. 서울 주보에 돈 내려면 돈 받는데 여기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리뉴얼을 한 다음에는 약간의 서버 유지 뭐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거의 이제 무료로 이제 모든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서버가 낡아가지고 이것도 교체 작업하고 좀 굿뉴스도 더 새롭게 리뉴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PC 웹으로 들어와가지고 보지를 않죠. 인터넷들을 갖다가.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점점 이제 모바일 서비스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굿뉴스를 모바일로 들어오게 되면 대충 이런 모습으로 변화를 하게 되고요. 모바일 페이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 아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가톨릭 앱을 통해서 뭐 이제 이런 좀 더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가톨릭 앱의 아주 좋은 특징은 성물도를 미리 다운로드 받았다가 인터넷이 끊긴 환경 속에서도 핸드폰으로 성물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금 것들에 비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동작하는 거, 네트워크가 끊긴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앱으로서 개발을 해놨습니다. 근데 좀 이것도 만든 지 오래돼서 좀 낡은 느낌이죠. 그리고 22년도에 본당 영업 22를 새로 하면서 만든 것이 가톨릭 하상이라고 하는 신자용 앱이 있는데 요거는 양업 시스템하고 아주 밀접하게 움직이는 그런 앱 스마트폰 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서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은 자신의 어떤 교적에 있는 어떤 성사 정보들도 뭐 저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봉헌한 것들, 뭐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요즘 현금 없는 세상들이 많아져가지고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아예 카드도 안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핸드폰에서 다 삼성페이로 카드 다 되니까 뭐 이제 그러면서 카드도 심지어 안 들고 이제 그냥 핸드폰 페이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그래도 주일 헌금을 할 수 있게끔 개발은 해놨어요. 근데 본당에서 아직 안 열어주셔가지고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신부님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 바람에 뭐 안 쓰는 데는 안 쓰고 쓰는 데는 잘 쓰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열어주었을 때 조금 뭐 뭔가 예전과 달라 QR 코드가 막 붙어 있어야 되고 막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뭐 그런 것들 있지만은 무상교구가 좀 요즘 열심히 이제 하상앱에 있는 가톨릭 페이를 활용하고 계신데 그쪽은 도입한 본당에서 헌금이 제법 늘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세일즈 포인트로 주위 신부님들한테는 이제 이 헌금이 늘더랍니다. 뭐 이제 그래도 이제 쉽게 할 수 있으면은 좀 더 쉽게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차후에 이제 저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카드 결제가 되게끔 만드는 건데 카드 결제는 이제 수수료 문제가 아직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뭐 사실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이제 그게 되게 만드는 게 오히려 신자들이 더 쉽게 헌금과 봉헌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긴 할 텐데 아직 그거를 아까워하시더라고요. 수수료 문제를 아직 좀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지금 충전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은행과 함께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납입 내역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납입 내역 요 부분에는 가톨릭 페이로 납입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성당에 가서 내가 교무금 낸 거, 감사헌금 낸 것들도 다 잡힙니다. 하상 앱은 이제 양업 시스템하고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볼 수가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자들이 더 손쉽게 가톨릭에 대한 컨텐츠들, 신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것들에 대한 시연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가톨릭 앱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역시 이제 우리 교구의 이제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CPBC 플러스를 해가지고, 뭐 OTT 서비스다 뭐 해가지고, 이제 아예 CPB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예 이 인터페이스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영상 관련된 것들로도 방송국 쪽에서도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교계 여러 이제 그런 미디어 관련된 일들을 하는 곳에서도 이제 하고 있고, 지금 그 코시국 이후로 해서 대유튜브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대유튜브 시대를 통해서 그 교구 내의 여러 기관들이나 이제 많은 곳들에서도 이제 유튜브 콘텐츠들을 생산을 하면서 어떤 선교에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사목국에서도 많은 좋은 자료들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시고, 뭐 문화홍보국에서도 가톨릭 튜브 해가지고 거긴 이번에 3만 명이 넘어가긴 했던데, 어쨌든 뭐 그런 노력들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유튜브에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여러분들도 신부님이 됐을 때 해보시라라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 영상 자료가 됐든 뭐 이제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좋은 글들을 뭐 써주시는 그런 신부님들도 되게 훌륭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할 그 선교라는 것으로서 할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것들을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저도 유튜버예요. 예, 지금도 뒤에다 캠코더를 박아놨고, 예, 여러분들한테 하는 오늘 강의는 그래도 외부로 나가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내용들이라서 저희 컨텐츠로 하나 뽑아 먹으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한 것들이, 저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었냐면은 부제 때 저는 공식 복사였어요. 그래서 저기 명동성당 전례를 이렇게 하는데, 명동성당을 가보니까 거기는 CPBC에서 매년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 녹화본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전례 준비를 하는데 그걸 틀어놓고, 이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이제 다음 이번에 좀 어떻게 하시고요. 뭐 이렇게 전례 담당 신부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오 하고 이렇게 하고 본당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선포를 받고 본당에 나가면은 사순 시기가 시작되죠. 곧 부활 파스카 성삼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보좌 신부에게 늘 흔하게 주어지는 것은 전례 담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분당 전례를 어떻게 해나갈 건가를 갖다가 전례 분과분들, 뭐 복사단 애들 뭐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또 이것들을 갖다가 주임 신부님한테 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예식서도 준비하고 연습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자, 가가지고 전례 분과를 모았어요. 작년에 어떻게 하셨어요? 글쎄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뭐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물론 예식서에 따라서 FM대로 하는 거가 제일 맞아요. 이제. 근데 그것들을 갖다, 그리고 뭐 예전에 해왔던 예식서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캠코더를 샀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박아놓고, 그냥 찍어놓고, 그것들을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나중에 내년에는 이제 전례분과 필요한 사람들한테 작년에 우리 이렇게 한 거 영상 남아있으니까 보고서 한번 공부해갖고 오세요. 했더니 일들이 훨씬 쉬워졌어요. 네. 그래서 어떤 기록을 남겨놓고, 전례 기록을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면에서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캠코더라는 거를 사가지고 써먹기 시작했습니다. 기왕 샀는데 그냥 그것만 하기에는 써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보좌 신부가 돼서 갔을 때 또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평일 예비자 교리를 보통 맡게 됩니다. 예비자 교리를 하면서 얘를 늘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놨죠. 그러면은 이제 예비 신자들이 매번 다 출석을 하면 좋은데 그 사정이 있어가지고 빠지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뭐 공부해가지고 레포트를 제출하세요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숙제를 내주게 되는데 영상으로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시청하고 오시고 봤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손으로 A4 한 장에다가 메모를 해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도 또 이제 따로 막 이제 책 보고 막 이제 안 들어오는 그걸로 할 게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신부님의 강의를 듣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강의들을 찍어가지고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이드 이펙트로, 신부님 그 강의를 그냥 들었다라는 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자 재교육이 되는 거지, 저절로. 내가 일부러 안 했는데, 신자 재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둘씩 이렇게 쌓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교구에서 성소모짜리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성소모짜리 그 강의들이 거의 전부인데, 이제, 요런 거 안에서 이제 이런 강좌들, 뭐 내가 강의를 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느꼈어요. 물론 이제 요즘에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짤막짤막하고 편집 잘 된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우르르 찍어 놓고 그냥 그거 해가지고 조금 손봐가지고 앞뒤 좀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정도인데 뭐 그런 것들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어떤 선교 차원에서 또 신자 재교육 차원에서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돼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AI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게 됐습니다. 요거는 M본부에서 했던 건데 한번 이제 성산일루스에 출연을 했던 건데 저거 보고 있는 거가 당신의 직업이 AI 시대 10년 후에 사라질 확률이 70%라는 거예요. 성직자의 그거 70%의 확률로 사라질 것 같다라는 그런 거였었는데 우리는 사실 안 그렇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들이 좀 모자른 부분들이 인공지능이 더 잘 채워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많은 것들이 AI의 도입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초보자가 되어도 AI 도움을 받으면 전문가 수준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또 다 그것들은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것들은 도구로서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읽으셨을지도 모르는 인공지능과 인간 지성에 관한 공지인 옛것과 새것에도 얘기하지만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인격으로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이제 지능이라는 거죠. 어떤 좋은 것의 인텔리전스를, 정보를 잘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연구들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은 마지스테리움이라 가지고 이미 쓰고 계실 건데, 교회 문헌들을 잘 학습시킨 그 대규모 언어 모델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이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하지만은 인공지능이 해준 것이 얘가 나를 도와주는 비서 정도지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애지 얘를 막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더 너무 많은 것들로 빠지지 않는 그것들을 잘 조율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AI까지 우리가 아직 도입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어떤 교회의 정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가 해놓는 것들이 쓰레기가 들어가 있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게 들어가 있으면 좋은 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양질의 정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본당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다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니까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